예, 7월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당정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정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정부의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는 73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통계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요. 깜짝 놀랐다죠, 많은 분들이. 특히 청와대에서 놀랐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휴일날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로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까요? 그렇죠. 정부나 청와대나 아니면 그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대통령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그렇죠. 또 청와대 그 비서실에도 일자리 관련된 판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지표로 나온 것이 이제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또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여당이든 청와대든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예. 이 문제에 올인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 문제가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급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뭐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부분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데 당청이 함께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 있겠냐는 어떤 지속성에 대한 문제.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역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할 경우에 과연 어떤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국정 운영의 이니시티브, 즉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패로 자인할 경우 또는 실패로 귀결될 경우에는 국정 장악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을 너무 세게 불면 터져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국정을 할 때나 정책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풍선 효과를 염두에 둡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튀어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걸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풍선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터지려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풍선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정청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책적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딜레마가 크죠. 왜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자인하게 되면 역사성, 정책 지속성 여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그렇죠. 부분 때문에 어떤 딜레마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지금 대책 방향을 두고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 대책 자체 방향도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장하성 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최소 2, 3년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고용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경제 지표를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경제 지표는 올라가더라도 그 국민의 행복한 질의 삶, 행복의 질 이 부분은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경제 민주화나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큰 그 줄기라고 할까요? 그 줄기는 정부 인정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함께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길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동연 부총리의 말도 일정 부분 또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되 그 말은 결국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쉽게 설명하면 소득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어떤 경제 민주화 이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은. 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정적인 소득주도 성장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가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 틀은 있지만 그 자본주의 때문에 분기격차가 심해지니까 수정 자본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은 가지고 가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가되 수정하는 것을 너무 그냥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것도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수정이라고 상당히, 했어요. 후퇴가 상당히 아닙니다. 그 일리 있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연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질이 관계되기 때문에 연습이 돼서는 안 된다. 즉 시뮬레이션 할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수권 능력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책을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겠다.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스탠스가 좀 애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것은 대통령은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7년 10월 달에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노동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에 나가면은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함께 성장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예요. 이것은 한쪽에 경사하지 않고 큰 틀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친기업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셨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른바 분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근로자의 임금 자체를 복지 자체를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융성시키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분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은 2012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조세프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불평등의 대가에 보면은 1% 이익이 99%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즉 경제가 활성이 되고 임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1% 이익에 대변하는 것이지 99%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차용했냐? 이것이 기자 분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차용한 게 장하성 교수예요. 그래서 장하성 교수가 2015년에 책을 냈습니다. 뭐냐?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소득에 대한 질이 전부 부자들만 가져가더라. 그래서 이게 불평등의 대가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 문제가 결국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학자들 세계에서 과연 장하성 교수가 그럼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은 시뮬레이션, 즉 실험적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체질상 이것을 컨디션을 받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정책적 전환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수출 경제에 알맞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 책임자 인사 조치 이야기까지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경제라인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와 예. 그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어떤 갈등, 이견설은 한두 번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문제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물론 위기 해법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아마 있지 저는 않겠습니까? 충분히 후일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예. 있다고 보는데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국정 전환에 가장 필요하고 손쉬운 수단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지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부분은 학자 관료 대 경제 관료의 대결을 봐야 되겠죠. 이 정책의 성과라기보다도 이미 이제 그 낙수 효과를 이야기했던 정통 경제에 입각한 경제 정책 해왔던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고, 그러나 학자적 관점에서 분수 효과를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사람이
장하성 실장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 어느 편에 섰을까에 대한 부분이 재밌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느 편에 섰을까에 보면은 인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왜? 경제수석을 최근에 경질을 했죠. 예. 경제적 윤종원 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윤종원 수석은 누구냐? OECD 대표부의 대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정통적 경제관료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심정이 다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부처와 청와대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손발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질적 요소를 갖게 되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종현 수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심정에 소득주도 성장을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밑바닥 정서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 이렇다면 이제 이런 인사적인 발언으로, 인사적인 조치로 인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예. 이 가능성 좀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가능성도 있죠. 수석 보좌관 회의나 이런 데 비서관 회의 할 때 본인 모두 발언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아마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표로 나온 게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 국민들도 경제에서 우려가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소득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기조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이 뭐 이걸 포기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만약에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또는 그것이 우리 경제를 일정 부분 좀 지체시키는 경제 지표 발전을 위해서 지체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오늘부터 이제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죠. 자, 권리당원 예.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표심의 어떤 그 세 명의 후보 중에 이제 당 대표를 결정하는 그렇죠.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어떻게 예.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선거가 85%가 권리당원하고 그다음에 대의원들 예, 그렇게 추측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니까 당에 깊숙이 개입한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정치적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누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이 정말 당과 청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 대의원들이나 아니면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 전체, 그다음에 청와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해찬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도 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주도권, 당청 간의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해찬 후보가 가장 앞장서는 거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85%라고 하는 직접 당과 연관된 분들이 투표를 한다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큰 변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변수 없을까요? 변수는 결국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이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대적 환경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하셨던 권리당원이라든가 일반 당원들, 또 대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지금 권리당원 40%고, 그 다음 대의원 투표가 45%인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85%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적하셨다시피 그 경고성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시대적 환경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사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또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총선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대적 과제를 안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당의 결속을 움직여야 된다. 결속을 통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리인데 지금 경제 지표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김진표 의원이 조금 유리한 형국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경제니까 예.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일사대오의 형성을 결속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게 과제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권리당원들이라든가 대의원들에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이 예.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후보가 이번 이 고용 쇼크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때부터 도래된 것이다. 거기에서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도 이번 뭐 전당대회에서 약간 경제 문제와
문제와 관련해서 김진표 후보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몰아가다 보니까 본인도 어떤 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원들에 대한 외침이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당원들이라든가 대의원들은 사실상 당의 입장에서 경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게 나오면은 그것을 다시 응사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를 기대하거든요. 그 기대를 6, 7승 가까이 된 이해찬 의원이 잘 읽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당에 대한 방패막이는 내가 노련함, 그 경험만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예. 예, 쉽게 뭐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권리당원들이 막판에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국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연찬회가 있는데요. 뭔가를 낸다고 합니다. 이 당 가치, 특히 가치에 김병준 위원장이 방점을 주다 보니까 이거라도 언제쯤 나올까 했는데 오늘 좀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할지도 궁금하고요. 한국당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취임하고 뭐 한 달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국민들 궁금해하는 거죠. 한국당이 어떤 당의 가치를 갖고 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도 어찌 보면 당내에서 이 문제를 하나로 모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봐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친박으로 분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김병준 위원장에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언제든지 올라와서 그게 갈등의 요소로 발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연찬회에서 당의 가치들을 제시했을 때 과연 불협화음이 안 나올까?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당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일정 부분 친박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형태로든 보수의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당의 가치를 내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이미지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혁신적인 어떤 당의 가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념적 어떤 지향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결단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돌아선 보수의 마음을 다시 끌어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당내 일정 부분의 반발과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뭔가 발전되고 변화된 보수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집력이랄까요? 어떤 응집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이제 뭐 친박 비박에 따른 인적 청산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정립을 하고 그 좌표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좀 쳐내려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좌표나 가치를 언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이 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답해드리기 전에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산비야라는 얘기가 있어요. 산도 들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풀이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명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명당을 고르려고 하면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이 산도 들도 아닌 곳이 명당이다 해서 비산비야라는 말을 그때 썼거든요. 예. 그래서 김병준 대표 체제가 들어왔을 때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산비야다라고 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는 3단계입니다. 지적하셨던 대로 첫 번째 가치와 이념에 대한 재설정, 그 다음에 공천개혁, 그 다음에 인적청산. 이 3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가치와 비전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와 철학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제 첫 번째 과제물이 나오는 시간이죠. 문제는 이 공천 제도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것이 바로 인적청산과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가치와 좌표의 재설정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런 거 있죠. 정통적인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 이 정통적인 지지층이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교수 시절 또 바깥에서 봤을 때의 한국당의 모습이 대단히 수구적이었다. 그래서 그럼 이념적 좌표 자체를 약간의 좌클릭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와 민주라는 얘기는 들어가겠죠. 그건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행동적인 모임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면에서 좌표 수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도록 큰 이해관계는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드루킹 특검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차 수사 기간 오는 22일 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성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연장 가능성 없다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르면 이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특검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검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예.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은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출발하는 것도 정치적인 배경에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검찰하고 좀 다른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 연장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후폭풍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검이 그걸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할 거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검 입장에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물론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럼 이걸 과연 그렇죠. 승인을 할 거냐? 예.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각된 것도 일정 부분요. 물론 기각이 김경수 지사가 모든 혐의로부터 완전히 무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유가 있냐 없냐만 보는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물증이나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증명해낼 만한 물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특검을 계속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더 없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이걸 거부하는 게.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론이나 아니면 법리적인 검토를 봤을 때도 일정 부분 증거나 물증이 부족해서 범죄 행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진술은 있습니다만 드루킹 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으면 사실 일방적인 진술 가지고는 처벌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연장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 연장 안 한다고 수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또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서 수사에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장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짧게 해야 되죠.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드루킹 수사에 대해서 무엇을 의존했느냐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의존했냐, CCTV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진술을 의존했고, 즉 조서에 의존했습니다. 이 조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뭐냐 그러면은 이 수사관의 입장에서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조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이 사람, 즉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에 대해서 좀 더 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감을 높이려고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물증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거죠. 지적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물증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서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법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조서를 보니까 수사관의 의견이 김경수 지사의 얘기는 이러이러한 논리에서 좀 거짓말일 경우가 높다. 그리고 이 사람을 풀어줬을 경우는 자칫하면 이 증거가 없어질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구속영장 발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더라도 소위 이야기는 스모킹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CCTV라든가 구체적인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특검을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은 조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조서의 의지라는 것이 이미 공신력이 떨어졌고 명분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수사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걸 의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치적인 해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특검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후에 이 부분의 수사에 대한 미진성 그리고 수사에 대한 어떤 명확성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김경수 지사의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 기각이 됐다는 것이 여권과 청와대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검 연장 신청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특검이 야당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말은 즉 정치권에서도 이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특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특검 다 끝나고 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과연 8월 국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8월 국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장을 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고 또 야당도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문제가 일단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고 어떤 결정이 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거나 보이콧시킬 만큼의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서로 주고받는 공방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산물이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다른 산물이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밥도 안 드시면서 이거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나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산물이에요. 예.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예전에 차순실 특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야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특검 연장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원하는데 연장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건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는 그런 어떤 싸움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설전을 벌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연장 안 된다고 해서 뭐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 정도까지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야당도 일정 부분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특검이 조사를 한다 한들 특별히 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반 검찰에 가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두루쿵 특검이 역사상 최악의 특검이었다. 연장은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방금 소식이 좀 들어와 있네요. 제가 좀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